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적용학습 극수필 두 번째 작품인 작자미상의 개축일기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의 의미부터. 개축이라고 하는 이 개축은 역사적 사건이자 배경인 바로 개축 옥사가 중심 소재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사건이 배경이다. 그리고 일기, 우리 알다시피 일기 형식이에요. 근데 일기 형식은 넓은 갈래로 수필, 즉 교술 갈래로 들어가죠. 자, 그러니 일기 형식, 즉 요걸 빌려서 인물의 대화랑 행동을 제시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고전 수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궁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궁중수필이라고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문헌인데 한자가 아니라 한문이 아니라 한글, 즉 궁문수필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작자미상인데 대략적으로 작자층을 이제 추론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축 옥사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근데 그게 백성들의 시선이 아니라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의 궁인들의 시선이기 때문에 이 작자미상이지만 이름 모를 어떤 궁녀나 혹은 궁인이 작성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창작을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궁중의 생활상을 그런 문화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궁중의 말투로 서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 충분히 서술하고 또 추측할 수 있겠고요. 개축 옥사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 잠시 후에 이제 앞부분 줄거리하면서 자세히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광해군 측과 임목대비 측이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해군 측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서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임목대비 측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선인으로 그려내면서 서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 추가적으로 이때의 궁인, 창작이 이제 추정되는데 이때의 궁인은 누구 측의 궁인이다라는 것이 추정이 가능할까요? 누구 측? 네,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임목대비 쪽의 궁녀이구나, 궁녀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정리하면 개축일기 제목의 의미, 개축옥사라는 역사적 사건 배경. 네, 어려워도 이제 뒤에서 정리할 거예요. 요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 일기 형식 우리 쉽죠? 네, 근데 수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자어가 많이 나오냐 혹은 고유어가 많이 나오냐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궁문수필이다. 네, 그리고 이 궁중의 말투를 써가면서 궁중의 이런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자미상의 글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궁인, 궁녀가 쓴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가능한 작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궁중 이 수필 중에 뭐 한중록과 더불어서 뭐 3대의 궁중수필이다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만큼 여러분이 좀 꼭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하면서요, 이제 구조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논의에 가담했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개축옥사를 단행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개축옥사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나오고요. 그리고 영창대군을 국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낸다. 그래서 사실 이 개축옥사라고 하는 건요, 영창대군을 쫓아내서 나타나는 이 옥사의 개축옥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뭐 광해군이 누구고 영창대군은 누구고, 네, 요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광해군, 영창대군 요 사이 한번 한쪽에다가 메모 좀 해볼게요. 우리 다 외우고 다니나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거요. 태정태세 문단세, 이제 광까지 가야 돼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그리고 광인, 효영, 숙경영. 네, 그래서 무슨 갑자기 한국사, 가쁜 한국사 시간이 됐는데 광자 앞에
우리 선이 나오죠. 인명선, 그 다음에 광인후연, 숙경영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광해군의 아버지가 선입니다. 그래서 인명선 할 때 선조를 기준점으로 이제 광해군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광해군의 아버지 부왕이라고 불리는 이 선조는 부인을 두었어요. 정실 부인을 두었는데 정실 부인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왕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정실 부인, 첫째 부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인 자리가 바로 이 작품에 나오는 인목대비입니다. 인목대비는 정실 부인, 첫째 부인이라 라고 하고요. 정실 부인도 어려우면 여러분 본처, 첩이 아니라 본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선조는 원래 본처가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 있었는데 몸이 허약해서 박씨가 죽고 나서 그 정실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인목대비다. 네. 자, 근데 인목대비가 어질고 품평이 좋았는데 다만 이제 자식이 없던 거죠. 40년 가까이 사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선조가 대를 잇기 위해서 후궁을 첩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궁녀 후궁을 드리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선조가 드리는 바로 참고로요, 이 김씨를 드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김씨는 여기 정실 부인이 아니라 하나의 후궁 첩입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선조와 김씨 사이에서 역시나 후궁 드리길 막 잘했다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엔 평가해요. 사이에서 나온 그 인물이 바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들의 이 임금들의 이름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연산군처럼 이렇게 군이 붙고, 그죠? 어떤 사람은 조가 붙고 종이 붙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역사 공부하면 나옵니다. 아무튼 광해군이고요. 이 광해군밖에 이제 아들내미가 없는 거야. 좀 괜찮은 아들내미가. 그래서 얘가 세자로 책봉됩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마침 4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인목대비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년에 갑자기 딸을 낳게 되고 공주를 낳게 되고 그다음에 39년에 이렇게 정실 부인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 레미가 바로 여기 나오는 영창대군이 되겠습니다. 영창대군. 그러니까 이 둘은요 이복 동생 사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정통성이라는 거 한번 들어봤을까요? 정통성. 자, 첫째 아들 레미, 즉 원래 같은 조건이라면 원래 세자가 돼야 되고 원래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사람 누구? 그렇죠. 본처, 정실 부인의 아들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적자라고 합니다. 정실 부인의 아들. 그러면 둘째 부인의 아들 홍길동 떠오르죠? 네, 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은요 이런 서자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통성에 결함이 있다. 그러니 이 광해군은 굉장히 불안했겠죠. 이 인목대비가 영창군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때 타이밍에 선조가 광해군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을 광해군 스스로 알고 야 모여봐 선조가 야 영창대군 야 얘가 원래 정통성 따지면은 이 세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던 와중 선조가 죽게 됩니다. 네,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자 아직 세자 책봉을 영창대군에 못 지켰기 때문에 왕위는 어디로 간다? 네, 왕위는 당연히 광해군이 집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해군이 집권하는 동안 앞부분 줄거리 다시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논의에 가담했던 세력들을 막 색출하게 됩니다. 즉 이런 세력 등은요 영창대군 편이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논의는 굉장한 정통성을 주장했던 그런 무리들일 것 같아요. 첫째 아들 레미가 왕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세력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짧은 한국사 시간이었고요. 예.
요거는 근데 한국사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도 되게 중요해서 이게 어떤 쪽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냐, 긍정적으로 그려지냐라는 것을 그리고 왜 갈등이 있냐라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짧게 알아두시면 네, 좀 각인 되기 쉽지 않을까,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영창대군은 너무 무섭겠죠. 자기는 막 내가 세자 될게 뭐 이런 얘기도 안 했고요. 임목대비도 막 너가 세자 되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찔리니까 자기가 적자였으면 이런 짓 안 했겠죠. 서자였고 찔렸으니까 그리고 불안하니까 영창대군이 이제 눈에 가시였겠죠. 그리고 생전에 선조가 영창대군을 굉장히 예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서 그 싹을 자르려고 광해군이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부분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이리에서는 못할 것이니 우리가 들어가서 대군을 뺏어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때 너희들과 우리 즉 지칭하는 말이 누구인지를 체크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너희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건요, 여기서는 이 인목대비 즉 영창대군 측이겠죠. 상공들, 하인들이겠습니다. 즉 근데 우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요, 우리 세모 칠게요. 이때는 광해군 측 무리들이겠죠. 대군을 뺏어와야겠다. 그러니까 이때의 대군 한 번만 쓸게요. 영창대군 처음이니까. 자,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이제 궁에서 쫓아내려고 끌어내리는 거야. 야,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되죠. 뺏어와야겠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나 두고 보자. 뭐 이래요. 그럼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영창대군 안 데려오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개축 일기예요. 일기니까 진짜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자신의 이 주간, 기억나는 대로 쓰는 일기다 보니까 이러한 대사 멘트가 더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결론은 굉장히 악랄하고 악독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즉 광해군 측의 악독함, 악랄함, 이런 것들을 지금 부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는 막 방으로 들이닥치려는데 나이 많은 변상궁, 저 아니에요? 변상궁이 대비마마의 처소로 들어가 여쭈었다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변상궁은 인목대비 영창대군 측입니다. 다른 색깔 펜으로 구별 지으면 좀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변상국이 대비마마, 다시 한번 인목대비 처소로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밖에는 궁궐 장정들이 모두 모여있나이다. 금부 하인들이 쇠사슬을 들고 애워싸고 있고 내인들을 잡아가려고 의녀들도 대령하였다이다. 자, 우선 궁궐 장정들이 모여있다. 누구 측이요? 궁에서 나왔으니까 광해군 측이겠죠. 앞글자만 앞으로 쓰겠습니다. 광. 금부 하인들이 쇠사슬을 에워싸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도 다 광. 그리고 내인들을 잡아가려고 은여대도 대령이 하였다 라고 하는 거, 잡아가려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인목대비 측이겠죠. 은여대도 대령했습니다. 쇠네들이 죽는 것은 서럽지 않습니다. 쇠네들은요, 인목대비 측 서럽지 않대요. 즉 억울함 없대요. 존재하지 않는데요. 하오나 마마께서 믿으실 사람 없이 오직 이 늙은 것만 의지하셨고 소인도 지금껏 마마만을 의지하여 행여나 신랄 같은 옥지 불행이 닥치면 소인이 살아서 의지가 되어 드릴까 하여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먼저 끊고 마마께서 믿으실 사람 없어서 오직 이 늙은 것만 의지하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영창대군 몇 살인 줄 아세요 이때? 만 8살입니다. 초딩이에요. 쥐민이에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인목대비는 이 어린아들한테 의지할 데도 없고요. 당연히 지금 왕자리를 차지한 남의 아들내미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광해군한테도 의지할 수 없고 남편은 죽었고 이러니 이렇게 믿으실 사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에서 보기 박스에 고립무원 이런 얘기 나왔죠. 네, 고립무원. 오직 이 늙은 것만 의지하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늙은 것은요, 누굴 지칭? 네, 변상군 자기를 지칭한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소인도 지금껏 마마만을 의지하며 라고 하는 거, 이때의 늙은 것 똑같아요. 네, 당연히 인목대비 측이고요. 마마만을 의지했다. 인목대비만 의지해서 신락 같은 옥체의 말하기 방식 지교하고, 불행이 닥치면요, 소인이 살아서 변상국 자신이 살아서 의지가 되어드릴까 해서 죽지 않고 살아왔다. 즉 충성심 보여주고 있죠. 그죠? 충직함, 의리. 그런데 마마께서 대군을 이토록 내주지 않으시니, 대군 다시 한번 놓아요. 인목대비가 영창대군을 내주시지 않은 상황이 나왔죠.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들인데. 근데 이런 상황을요, 영창대군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본대요? 오늘 제가 죽을 곳을 알아줍니다. 아, 마마 때문에 저 죽어요. 이래요. 즉 돌려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죽을게요가 아니라 제가 오늘 죽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하면서 눈치 주는 거야.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요거 조금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변상공의 입장은요, only one, 누구만 바라보는 거? Yes, 인목대비만 바라봐요. 그래서 그 인목대비만 바라봐서 인목대비만 충성하면 돼요. 그녀의 아들 좋긴 하죠. 근데 내가 모실 사람은 인목대비인데 영창대군은 영창대군 모실 사람이 따로 있어요. 결론은 지금 이 영창대군을 내놓지 않으면 아까 앞에 아주 악독하고 악랄한 이 광해군 측 군사들이 다 이제 막 살 수 있냐고 두고 보자라고 하는데 다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버릴 수 있냐. 나는 이 대비마마밖에 없었다. 이렇게 서운함을 토로한다. 알겠죠, 여러분? 서운함 떨어. 그러니까 우리 죽이지 말라달라. 영창대군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걸 가지고 뭐 광해군 측이다 막 이렇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목숨 살려달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체념을 해주는 거고요. 아시겠죠? 여기서 좀 어려운 건 없었고 인물구도로 구조 짜자면 인목대비를 지금 서포트하는 변상공이다. 뒷부분. 그러자 대미마마께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들은 내인이라서 어미 자식정을 모르는구나. 왜요? 궁인들은요, 네, 이제 승은을 입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왕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궁녀는 솔로잖아요. 자식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내인이라서 이미 자식의 정을 모르는구나. 참으로 차마 내주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뭐한다? 지금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다. 모성애. 자식사랑, 그지? 그래서 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비참함, 참혹함, 슬픔 이런 거죠. 안타까움, 그치? 그래서 너희들은 내인이라 가지고 모르네. 왜 이렇게 공감을 못 해줘? 라고 얘기하죠. 공감을 못 해준다. 궁인들은 네, 후궁이 되지 않는 이상 자식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자, 아무튼 그러고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대요. 대군을 모시는 내인들은 대군 아기씨를 달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대군이 영창대군인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 8세 초딩이에요. 초딩. 귀여워. 그래서 맨날 아역으로 다 아역으로 나오죠.
대군을 모시는 내인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목대비 측 혹은 영창대군 측이겠어요? 영창대군을 달렸대요. 가볼게요. 사나흘만 피점 나갔다가 금방 올 것이니 버선 씻고 옷옷 입고 소인을 따라 나가시지요 하면서 어리니까 거짓말을 치는 거죠. 네, 사나흘 3, 4일만 피점 나갔다가 그러니까 요양 가자. 아 그냥 좀 약간 야 휴가 갔다 오자, 약간 요양 갔다 오자, 좀 몸 컨디션 회복하러 갈래, 뭐 이렇게 가볍게 하고 또 금방 3, 4일 있다가 나갔다가 올 거래요. 전혀. 예, 끽 죽죠 이제 유배 네, 격리돼서 죽죠. 버선 씻고 옷옷 입고 소인을 따라 나섰어요 하면서 이제 거짓말로 유도하죠. 네, 이제 따라 나갔을 것을요. 어린 대군이 대답하였다. 영창대군. 나를 죄인이라 하고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내어 가려 하니 죄인이 버선 신고 옷옷 입은들 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죄인이 이렇게 하는데 다 쓸데없다. 나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거가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근거? 이거죠. 문이요. 죄인 취급받는 것을 인지하는 근거가 바로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날 데려가려고 해? 라고 하는 거. 자, 지위가 굉장히 높여요. 왕하고 비슷한 처지잖아요, 지금. 네. 심지어 정실, 적통 적자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지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어린 애지만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나가려 하니 굉장히 눈치가 빠르죠. 뒤에 부분. 궁인이 얘기하죠. 누가 그리 말하더이까? 남이 일러줘서 알았을까? 내가 그냥 알았네. 서소문이라는 문은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이니 나도 죄인이라 하여 그 문밖에 두려는 거지? 라고 하네. 자, 우선 아까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 요거를 근거로 판단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사실 상황, 판단 근거, 인지 근거 이거죠. 근데 이 부분 대화를 통해서 대사 멘트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영창대군의 성격 똑똑하죠. 이걸 수능특강에서 총명함이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총명함. 뭐 영리함, 영특함 다 괜찮아요. 총명한, 영특함, 영민함 뭐 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냥 알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나도 죄인이라 해서 그 문 밖에 두려는 거다. 막 이렇게 해서 눈치가 빨라요. 계속. 그러더니 대군은 나하고 누님하고 같이 가라면 몰라도 나 혼자는 못 가! 라고 하였대요. 자, 그래서 나는 누님하고 같이 간 거다. 같이 갈 거다. 불신을 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8살밖에 안 됐으니까 나 혼자는 못 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가? 무서워. 누나랑 같이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데뷔마마는 눈앞이 더욱 캄캄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데뷔마마 슬픔, 그죠? 한탄. 그래서 이런 모습은 당연히 비극성을 나타내준다. 그 다음 왕의 내인들은 어서 내라고 재촉하였다. 네, 왕의 내인들. 누구 왕이요? 어떤 왕이요? 광해군 측이죠. 광이라고만 쓸게요. 내주지 않거든 내인들을 모두 잡아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목적어 빠졌죠? 영창대군을. 내주지 않으면 내인들이라고 하는 것 임목대비나 영창대군의 내인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궁궐 사람들이 이제 이 임목대비나 영창대군 측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위기. 오케이. 자, 근데 너무 빡세죠. 뭐 내인들도 다 죽여버린대요. 그러니 이 광해군 측을 어떻게 그려내는지도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려내죠. 아까는 굉장히 악랄하고 악독하고 여기서도 몰인정하고 비정하고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뒷부분 중략 가보겠습니다. 이러는 사이 날이 이미 저물었다. 시간 흐름. 자, 요걸 통해서 대치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대치, 갈등, 긴장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민망하여 보채기만 하다가 결국 데뷔마마는 정상궁이 없고, 공주 아기씨는 주상궁이 없고, 대군 아기씨는 김상궁이 업었다.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상궁들에게 업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데뷔마마, 임목대비, 공주 아기씨, 임목대비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36년에 먼저 공주 낳고 39년에 이제 대군, 영창대군 낳는다고. 근데 영창대군 말고도 나머지 사람들 왜 없는다고요? 영창대군이 그랬죠. 나 누님하고 같이 안 가면 안 가, 나도 안 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엄마하고 같이 안 가면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이렇게 정상궁이 없고 주상궁이 없고 김상궁이 업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표현 방식 먼저. 열거, 대구 사용하면서 지금 영창대군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영창대군 속이려는 혹은 달래려는 의도다. 안 그러면 안 나오게 생겼으니까 얘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러자 대군께서 말씀하셨다. 영창대군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어마마마 누님이 먼저 서고 나는 그 뒤에 설 테야. 그러자 김상궁이 여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라고 하세요? 내가 먼저 나가면 나만 나가게 하고 어마마마 누님은 안 나오실 줄도 모르잖아. 그러니 내가 보는 데서 먼저 가오. 역시 8살짜리인데 아우 영특해. 영민하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선정하고 혹은 지정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보는 데서 먼저 가자. 먼저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영민하다. 뭐 총명함 아까 썼던 거요. 키워드 연결할 수 있죠, 충분히. 그 다음 데뷔마마께서는 생무명으로 된 상복에 역시 생무명으로 만든 보자기를 덮고 두 아기씨에는 남빛불을 덮어씌워 각각 들쳐보고는 이윽고 차비문에 이르렀다 하죠. 지금 임목대비의 상복에 보자기 두 아기씨에게는 즉 앞에서 나왔던 공주와 대군 남빛불을 덮어씌워서 들쳐업고 그 다음에 차비문에 갔대요. 그곳에는 내관이 10여인이나 엎드려서 바삐 재촉했대요. 이때 내관이라고 하는 건 누구 측이겠어? 누구겠어요? 네, 광해군 측이겠죠? 그리고 엎드려서 뭘 재촉해요? 바로 영창대군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잡으라는 맞비 재촉했죠. 어서 보내시지요. 누구? 영창대군을. 데뷔마마께서 내관들에게 일렀습니다. 임목대비 측, 그리고 광해군 측 계속 이어지는 거 보이죠? 말하기 방식 중요합니다. 뒷부분 B. 너희도 선조 대왕의 녹을 오래 먹고 살았으니 이 광경을 보고 어찌 참담하고 측은한 마음이 없었겠느냐 라고 하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는
지금 광해군 측에 있는, 즉 내관들이요. 근데 사실 내관들은 왕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관리들이잖아요. 잘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때의 너희는 광해군 측의 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전에 선조대왕, 즉 광해군의 아버지죠. 네, 이 기존의 왕을, 이전 왕을 녹을 오래 먹고 살았다. 광해군 측의 이 내인들의 과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어찌 참담하고 측은한 마음 없겠느냐. 참담하고 측은하다. 네, 개축국사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보여줄 수 있고요. 일찍이 40년을 정위에 있으면서도 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계시다가 병오년에 처음으로 대군을 넣으셨다. 정위. 즉 왕위나 혹은 정실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얻지 못고 계시다가 병원에 처음으로 늦둥이를 얻었다. 그리하여 대군을 보시고는 띨띨이 기뻐하시며 극진히 사랑하셨느니라. 강보에 쌓인 어린 것에게 무슨 별다른 뜻을 두셨을 리가 있겠느냐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요, 이제 상대방을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의 말하기 방식이 중요한 거죠. 즉 과거 선조대왕의 이런 일들, 일화를 얘기하면서 선조대왕이 진짜 오랫동안 우리 둘 사이에 자식이 없다가 대군을 겨우 얻었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했다라는 거. 일화를 보면서 애정. 근데 그 선조대왕이 정말 아끼던 그 아들내미를 지금 너네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말이 돼? 이렇게 설득하려고요. 그리고 강보에 쌓인 어린 것. 영창대군. 무슨 별다른 뜻을 두셨을 리가 있겠어? 이때의 원관념 중요합니다. 별다른 뜻 네모칸 칠게요. 즉 별다른 뜻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건데, 요거의 원관념 뭐? 세자책봉. 혹은 왕위 계승 뭐 이런 것들 다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아니 선조대왕이 우리 아들 늦둥이라서 예뻐한 건 맞아. 아니 근데 이렇게 어린 것에게 무슨 세자책봉을 하고 왕위 계승을 하겠어. 우리 아무것도 안 할게. 진짜 우리 아들 살려만 줘. 이렇게 애절하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죠. 그저 예쁘게 자라는 양을 보고자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누가 주어? 네, 계속 선조대왕입니다. 선조대왕이 예쁘게 바라는 양 누가? 네, 영창대군이 예쁘게 자라는 양을 보고자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내가 그때 따라서 죽었던들 오늘날 이같이 서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라고 하죠. 아, 나 따라 죽을 걸 하면서 한탄합니다. 나 따라 죽을 걸, 진짜 내가 못 볼 걸 다 보내. 우리 아들내미 어떡해. 이렇게 이 모두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죄로구나. 어린아이니라 아직 동서도 구분 못하는, 분간 못하는 것을 잡아내려 하더니 조정이나 대간이나 모두들 돌아가신 대왕을 생각한다면 차마 이리 할 수는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다. 동서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어린 나이에 영창 대군을 강조하면서 목적 뭐야? 그냥 데려가지면 우리 아들 설득하죠. 조정이나 대간 밑에 주석 나와 있는 것처럼요, 높은 벼슬아치들 얘기하는 건데, 야 조정과 그 다음에 간관 대관들 여태까지 벼슬했던 애들아,
아니 돌아가신 지 지금 선조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야 지금 여기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모두 돌아가신 대왕을 생각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선조죠. 차마 이를 할 순 없으리라 하면서 계속 만류하고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목대비는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설득이 목적이라면 말하기 방식 한꺼번에 정리. 첫 번째는 뭐요? 너네 광해군하고 죄송해요. 너네 선조왕하고 연관 있는 사람들 아니니? 선조왕하고 정말 의리 있던 애들 아니니? 선조대왕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너 우리 선조대왕이 이 영창대군 얼마나 이뻐하는지 알아? 아니 근데 이렇게 자꾸 예쁜 애를 무슨 왕을 시키겠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그 추측, 위험성, 광해군이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지점들을 안심시키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선조대왕이 보시면 얼마나 한탄하겠어. 나 이제 죽어버릴 것 같아. 뭐 이렇게 또 감정에 호소하죠.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데뷔마마. 그 다음 데뷔마마는 지극히 슬퍼하며 통곡하셨다. 내관들은 눈물을 씻으며 입을 열어 다른 말을 못하고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어서 내보내십시오. 우리라고 어찌 모르겠나이까 나는 이럴 일이 아니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주어 중요해요. 자, 우선 데뷔마마가 슬피 통곡하고 한탄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내관들 있죠. 이 내관들은 광해군 측이 보낸 그런 내관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맞아요. 이거 이 임목대비가 얘기하듯 선조대왕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8살 남짓한 어린애를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눈물을 씻으면서 입을 열어서 다른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공감을 하고 있다. 슬픔. 슬픔. 어서 내보내세요. 우리라고 어찌 모르겠냐. 이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때 왕의 내인인 연가비가 갑자기 데뷔마마를 업은 내인의 다리를 붙들었다. 이제 실행에 착수를 합니다. 왕의 내인이니까 다시 한번 누구 측? 네, 광해군 측. 연가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요. 데뷔마마를 들은 이제 내인의 다리를 붙은 거죠. 그러면 데뷔마마가 꼼짝을 못하겠죠. 또 한편에서는 은덕이가 공주를 업은 주상궁의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은덕이도요 광해군 측면일 거고요. 공주를 업은 주상궁의 다리, 즉 임목대비 측. 또 상궁은 한 발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다른 내인들이 대군을 업은 김상궁을 앞으로 끌어냅니다. 광해군, 대군, 영창대군, 이 김상궁을 앞으로 끌어내고 뒤에서 밀쳐내어서 노문 밖으로 나가게 하고 차비 문짝을 닫아버리는 거. 다 갑니다. 이 망급하게 어떠했겠는가. 여기 중에서 수상의 특징 발표. 고전 소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망금하게 어떠했겠는가. 끝이 얼마나 슬프겠어. 뭐 이런 얘기겠죠. 얼마나 슬프겠냐. 끝이 없다. 이건데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 필자가 얘기하는 거. 그죠?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평가, 뭐 견해 다 좋습니다. 그러니 좀 이따가 한 번에 정리하겠지만 느끼셨죠? 다 임목대비 영창대군의 편에 서서 이렇게 이 개축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작성자는요. 그리고 뭐 서리법, 서리적인 표현 사용한다. 이것도 괜찮고요. 어린 대군 아기씨만 문 밖으로 업혀나가며 발을 동동 구르고 업은 사람의 등에 머리를 부딪히며 서럽게 울부짖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불쌍한 영창대군
어문 사람 등에 막 부딪히면서 서럽게 울부짖었대. 불쌍해. 그래가지고 얘는 비극성 심화. 막 애기가 엄마랑 누나랑 떨어져가지고 동동 구르면서 막 사람 막 등에 막 머리 박고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감하는 거예요. 어마마마 보세. 그래도 들어주지 않자 공주를 찾기도 하셨다. 그러면 누님이라도 보세. 사람들의 곡성이 안팎으로 진동하여 천지사방 가득하고 눈물이 땅 위에 흥건히 배었다. 대군을 데려가는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어려나 갈 길을 찾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개축일기, 개축옥사를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비극성을 보여주고 있죠. 어마마마 엄마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누님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서 애절함 더하고요. 비극성 심화. 제가 요거 막 실감나게 막 연기하니까 막 MBTI F들을 막 우는 친구들도 있어. 전생에 영창대군이었나 봐. 막 우는 친구도 있어요. 너무 슬프죠. 이게 비극성이 심화된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곡성이 안팎으로 진동하여 천지사방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곡성, 백성들이고요. 이 묘사, 감각적인 표현, 곡성, 청각적인 심사, 눈물이 땅 위에 흥건한 거, 배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 가득하다, 뭐 시각적인 거, 눈에도 눈물이 어려나 길을 찾지 못할 지경이었다. 마지막 부분까지도요, 이 비극적 상황을 묘사해주면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 이 개축일기, 개축옥사의 비극성을 나타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정리판에 들어갈게요. 자, 선조가 죽어서 광해군이 이제 3년 동안 기다려야죠. 이제 왕이 죽고 바로 하면은 또 이제 불효주하니까 3년상을 다 치르고 기다려요. 이 광해군이 얘 너무 거슬려 죽일래. 이렇게 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과정이 이게 바로 개축 유사고요. 핵심 키워드 정리할게요. 이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작품. 이 작품에서 광해군은 어떠한 쪽으로 그려지나요? 키워드? 네. 광해군은 부정적인 인물 측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중간중간 키워드가 맨 처음에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해서 악독하다. 안 기다려줘. 오케이. 빨리 나와. 뭐 이렇게 재촉하거나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것들도 뭐 뭘 인정하다. 그래서 뭐 비정하다. 그리고 악랄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지죠. 일단 어린 이제 이복 동생을 막 죽이는 거니까 이러한 측면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영창대군이나 임목대비 측면 요렇게 묶어서 여기의 시선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서에 공감을 해주는 서술자가 특징이 필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정서에 공감을 해준다. 그래서 이쪽은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안타까움, 뭐 연민, 애정 이거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인 시선으로 일기를 그려냈다라는 거 이렇게 주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정실부인의 아들 영창대군을 경계한 광해군의 안타까운 우리 역사적 사건, 역사적 비극이라고도 볼 수는 있죠.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만약에 영창대군이 뭐 세자가 됐다면 왕이 됐다면 뭐 이런 가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찌됐든 우리의 역사니까. 자. 개축옥사를 배경으로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자, 그래서 요게 문장구조 보기로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TMI를 조금 얘기했거든요, 앞부분에. 광해군이요, 선조의 계비, 그리고 영창대군의 엄마, 그리고 임목대비, 다 같은 말.
선생님 아까 정실부인이라면서요. 아까 그 앞에 부분 제가 박씨 했던 거 기억나요? 선조의 첫째 부인은 박씨였는데 그 박씨가 굉장히 빨리 아파서 빨리 죽었다. 그래서 계비를 얻는데 그게 바로 임목대비다. 근데 그 임목대비도 나중에 이제 폐위가 됩니다. 폐위시키고요. 영창대군을 결국 죽여버려요. 일기 형식을 기록한 글입니다. 인현왕후전, 아까 말씀드렸던 한중론록 이렇게 더불어서 궁중비사를 들인 한국 3대 궁중문학으로 평가되고요. 이 글은 사건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섬세하죠. 이 얘기는 대화와 행동 중심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후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궁중 풍속과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궁중문학의 의의를 보여준다. 궁정 내의 권력 투쟁의 비극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으로 관례적인 특징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이 작품 궁중문학, 궁중수필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사실 뭐 변상궁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내관들, 뭐 주상궁, 뭐 중간에 막 나와요. 그런 용어들 자체, 너네들은 자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궁중의 풍속과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수필의 특징,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작품에서 나타난 거. 궁중의 뭐 생활상. 나와 있는 것처럼 풍송.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작품의 특징 중에 궁중어 말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화나 행동을 이렇게 제시할 때요. 막 그렇게 한자, 막 괄호에 한자가 막 있거나 요 조금씩 있죠. 한자가 너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궁중어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중후한 필체 그리고 전아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우아하다거든요. 전화한 궁중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고급스럽고요. 우아한 그런 궁중어를 사용한 게 궁중수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수필의 특징은 아니고 이 작품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문체의 사용은 좀 지양하고요. 그리고 한문투의 말투는 고유어, 순우리말 이죠? 요거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 마지막 관찰이 섬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서술자의 내면 위주. 그러니까 일기는 막 나 오늘 너무 재밌었다, 밥 먹었다, 떡 샀다 이렇게 해줘야 뭐 일기인데 자신의 중심. 근데 얘는 자신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필자도 누군지 모르고 추측만 하니까. 그럼 결론은 관찰이 메인이라는 건데 그 관찰이 인물들의 대화, 행동을 제시하는 중심이다. 그래서 궁중에 어떤 이야기, 역사적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가 필자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대비, 영창대군, 뭐 내관들, 영창대군 뭐 이렇게 해서 작품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사실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제 잠깐씩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임목대비가 등장하고 하는 부분이 나오겠지만 앞부분부터는 뭐 변상궁이라든지 그리고 광해군 측을 대변하는 내관들이라든지 이런 이 중심 인물들의 측을 대변하는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서 서로 이제 갈등하고 대치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소문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이 중간에 나오죠. 그 중간에 드나드는 문은요, 이 서소문을 굳이 따지자면 서소문이라고 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나올 거예요. 광해군 측하고 임목대비 측면입니다. 대상 잘 보시고요. 경계 하고 뭐 대치, 뭐 갈등 요거를 또 보여주는 게 서소문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영창대군이 이 서소문을 근거로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판단하는 인지의 계기가 된다.
그런 것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거,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다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 3대 궁중문화 한 작품 배웠습니다. 개축 읽기, 표현석의 특징, 갈래적인 특징, 플러스 내용 일치 불일치, 누가 누구인지 주어랑 좀 대상을 꼭 잘 살펴보면서 선택지 잘 구별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